단지 툭 부딪혔는데 생각보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 접촉사고인 줄 알았는데 차가 뒤집혀버리는 의외의 대형 사고, 바로 전도 전복사고인데요. 이 전도 전복사고들을 취재한 결과 사고를 유발하는 결정적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도로 위에서는 종종 영화보다 더 참혹한 현실이 펼쳐지곤 합니다. 부딪히자마자 차가 완전히 전복이 돼버리니까 엄청 놀랐죠. 안전할 거라 믿었던 자동차가 넘어지고 뒤집어지는 전복사고. 안전벨트를 안 했다면 아마 진행을 태어나갔을 것 같아요. 생과 사의 갈림길은 언제나 그렇듯 예고 없이 찾아오게 마련이죠. 충북 청주의 한 사거리. 직진 신호를 받고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오른쪽에서 승용차가 달려와 그대로 측면을 들이받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전복사고. 사고 지점에서 제보자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직진을 하고요. 오피러스는 좌회전인지 직진인지 하려고 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추돌이 나면서 사거리에서 추돌이 나면서 차가 전복이 돼서 이쪽으로 넘어있던 사고입니다. 여기서 전복이 됐다고요? 예. 몇 바퀴나 전복이? 2바퀴 반이 돌았습니다. 무려 2바퀴 반이나 회전한 후 전복된 차량. 운전자의 상태가 몹시 걱정되는데요. 진단은 한 4주 정도 나왔고요. 거의 한 달 반 정도 병원 치료를 받았고. 제가 이제 거꾸로 매달려 있었죠. 안전벨트를 하고 있어서 그나마 천만 다행이었죠. 그 사고 이후에 그럼 좀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가 있어요? 한동안은 사고 나서는 계속 그 악몽이 꿈꾸느냐고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조수석에 타 있는 조차도 되게 힘들었었어요. 지금은 운전하라고 그러면 지금도 운전을 못 하겠어요. 피해자에겐 트라우마를, 자동차에겐 파손을 남긴 전복사고. 6개월밖에 타지 않은 새 차는 폐차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가해 운전자는 왜 신호 위반을 한 걸까요? 승용차가 음주 만취 상태였네요. 운전경과가 0.214 신호 위반하고 음주운전으로 송치를 했어요, 저희가. 병원 치료비와 자동차 폐차로 인한 손해액만 무려 4,500여만 원. 하지만 가해자가 무보험 상태로 대포차를 몰다 사고를 내는 바람에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이제 또 차를 타고 가기 때문에 사실 안전 때문에 SUV를 사는 거거든요. 어떤 일반 승용차보다는 안전도가 좋겠지 해서 사실 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다는 자체가 사실 참 황당하죠. 거기에 이제 군안하러 오신 분들도 너무 자기들도 그 몇 년씩 그 군안 현장을 다니지만 사실 그렇게 해서 차가 그렇게 부르고 전복이 되는 거는 자기네들도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엔 인천입니다. 오른쪽 골목에서 나온 SUV 차량이 직진하던 승용차의 조수석 쪽을 충돌하자마자 힘없이 튕겨오르더니 전복되고 마는데요. 골목길에서 이제 SUV 차량이 나오는데 저도 쓰겠구나 하는 동시에 부딪히더라고요. 저랑 이제 와이프랑 눈앞에서 그렇게 전복되는 사고도 처음 봤고, 그리고 제가 조금만 빨리 갔으면 제 차가 그 차일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처음 전복 사고를 목격한 제보자에겐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합니다.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엄청 놀랐죠. 부딪히자마자 차가 완전히 전복이 돼버리니까 그다음부터 운전을 하거나 할 때 조금 골목길이 있는 끝차선은 무섭더라고요. 이게 차가 아니더라도 뭔가 지나만 가도 부딪힐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끝차선을 이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사고를 목격한 지 1년 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다는 제보자. 피해 차주는 현장을 지나던 운전자들이 힘을 모아 안전하게 구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보자는 이번 사고에 대해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다는데요. 골목에서 나오는데 정지만 안 했을 뿐이지 그 차량이 빨리 나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SUV 차량이 저는 넘어가면 넘어가는 게 맞다고 봤는데 의외로 그냥 잘 가고 있던 승용차가
작은 충격에 이렇게 넘어갈랑 말랑도 아니고 점프 뛰듯이 이렇게 점프가 딱 돼버리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교통사고들의 유형들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많았었죠. 승용차가 들이받아 전복된 SUV. SUV가 들이받아 전복된 승용차. 상황은 정반대지만 두 사고에는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충돌 부위가 조수석 문 쪽이라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게 뭐 무게중심이라는 게 한 점이기 때문에 한 점인데 이게 이제 앞뒤 방향으로 보면은 운전석에 앉아서 내부 실내에서 본다면 기어박스 위치가 무게중심 위치인데 밖에서 본다면 앞문짝 중간 정도. 그러니까 조수석 앞문짝도 마찬가지고 운전석 앞문짝도 마찬가지고요. 문짝의 중간 부분이 무게중심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충격을 당하게 되면 아주 차가 쉽게 넘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주행 중인 차는 서 있는 차에 비해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게중심에 가까운 측면을 부딪히게 되면 작은 승용차가 큰 트럭을 전도시킬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남들은 한 번 보기도 어려운 전도 전복 사고를 2번이나 목격했다는 강현복 씨. 여기 이제 내리막길이잖아요. 맞은편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SUV가 중앙선을 넘더니 트럭을 들이받습니다. 사고를 피하려던 승용차와 충돌한 경차는 제보자 앞에서 전도되고 말았는데요. SUV가 이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인데요. 내리막길의 상황에서 속도가 전혀 줄지 않고 차들을 다 치고 지나갔는데 차가 이제 마지막 끝에 부딪힌 차가 경차인데 그 차도 이제 살살 부딪혔는데 그 차도 넘어갔더라고요. 넘어간 다음에 사실 탑승하신 차가 부딪힌 거죠? 그렇죠. 이제 그 넘어간 차가 저희 차 그 탑승한 차량 앞에 범퍼에 와서 부딪힌 거예요. 도로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오중 충돌 사고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중앙선을 침범하고 내리막길을 내려온 차량에 이제 운전하셨던 분이 이제 고령이시고 그때 운전하면서 기억을 잠깐 잃으셨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여러 대의 차량을 쭉 부딪히게 된 것 같아요. 더군다나 사고 지점인 고가도로 내리막길에는 중앙분리대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중앙분리대만 있었더라도 경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차와 부딪혀 전도되는 일은 없었을 텐데요. 그래도 살짝 부딪히면 그냥 넘어가 버리네요. 아무래도 이 차는 조금 이제 높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SUV 같은 느낌이잖아요, 경차지만. 그래서 조금 승용차보다는 전도가 이렇게 잘 된 게 아닌가. 세게 부딪히진 않았지만 그래도 측면을 좀 부딪히니까 바로 넘어간 것 같아요. 사고가 높을수록 전복의 위험은 커지게 마련이죠. 빠른 속도로 달리는 SUV를 미처 보지 못한 트럭이 갑자기 차로 변경을 합니다. 충돌과 동시에 SUV는 뒤집어지고 말았는데요. 그 당시에 그 고양 IC에서 빠져나가려고 차들이 많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차가 사고 차량을 접촉을 하고 나서 그 화물차가 옆에 서 있는 차들을 몇 대 추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트럭과 부딪혀 전복된 SUV가 사고 충격으로 밀려나가면서 다중 충돌까지 일으킨 건데요. 고속도로에서 종종 일어나는 차로 변경 사고, 하지만 모두 전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죠. 그런데 제보자는 이번 사고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속도가 좀 있었고요. 고속도로다 보니까 이게 옆으로 좀만 쳐도 기우뚱거리면서 이게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위에 좀 아무래도 루프탑 같은 거를 장착을 해가지고 차고가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서 많이 이렇게 넘어갈 것 같더라고요. 바로 지붕 위에 설치한 루프 캐리어가 차량 전복의 위험을 더 키웠다는 것. 최근 캠핑족이 증가하면서 보다 많은 짐을 싣기 위해 루프 캐리어를 설치한 차량이 늘고 있는데요. 제보자의 말이 맞다면 다가올 캠핑 시즌에 전복 사고가 급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루프 캐리어와 전복 사고, 과연 연관성이 있을까요? 전복 위험성을 우리가 평가할 때 기본적으로 무게중심의 높이하고 차량의 그 윤곽거리의 폭을 이제 비교해가지고 정적 안전성을 보통 평가합니다.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량의 무게중심이 0.5m일 경우 트럭의 충격을 받아도 휘청거리기만 합니다.
그런데 동일 조건에서 루프 캐리어를 올려 무게중심이 1m로 높아지자 트럭의 충격과 동시에 그대로 전복되고 마는데요. 루프 캐리어를 올리든 짐을 일반적으로 올리든 실은 이제 저항이 많이 걸리는 거잖아요. 저항도 많이 걸리면서 그쪽에 이제 적재물이 추가적으로 이제 올려진 상태니까 무게중심도 높고 저항도 많이 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뭐 어떤 선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죠. 거북길이나 이런 데서는 거기에만큼 속도를 감속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 전복 사고의 위험을 키우는 건 비단 높은 무게중심만이 아닙니다. 앞에 가던 트럭이 점점 오른쪽으로 이동하더니 타이어에 방호벽이 닿자마자 휘청거리는데요. 결국 공사장 아래로 추락하면서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앞차선이 그냥 잘 가고 있었어요. 그냥 잘 가고 있다 갑자기 그냥 훌떡 뒤집어지는 거야, 차가. 갑자기. 그런데 블랙박스를 자세히 보면 전복된 트럭 밑에서 황급히 몸을 피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모두 무사한 걸까요?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그분은 이제 빠져나왔죠. 흙이 있고 막 공사장이기 때문에 조금 적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덜 다치신 것 같고. 인부분들이 얼마나 다쳤는지. 크게 뭐 다치진 않았는데 뭐 어깨, 뭐 엉덩이, 옆구리 뭐 이렇게 통증 정도로만. 무려 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이 사고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정상으로 갔으면 괜찮은데 졸었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다 왔으니까 그 사람도 거기에 5차선에서 이제 거기 내리는 구간이거든. 그거 조금만 더 가면은 다 왔다 생각해서 마음이 놓여서 그런지 졸은 건지 그걸 갖다 박은 거예요. 박으면서 바로 전복이 돼버린 거니까. 사고의 1차 원인은 졸음운전이지만 트럭의 타이어가 방호벽에 부딪히지 않았다면 차가 뒤집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때문에 공사장 부근을 지날 때는 더욱 긴장해야겠죠. 그런가 하면 정상 주행하는 운전자를 위협하는 도로 구조물도 있습니다. 앞서 달리던 차가 좌회전을 하자마자 힘없이 전복되는데요. 상황 수습을 위해서 정차하던 제보자는 어렵지 않게 사고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서울 외곽순환도로 송파 IC 부근에서 이제 진입을 하고 있었는데 앞에 가던 차량이 이제 중앙분리대 쪽 진입로에 연석을 밟고 이제 갑자기 쿵 하면서 전복이 되더라고요. 좌회전하던 차량의 타이어가 중앙분리대로 설치해놓은 연석에 닿자마자 넘어갔다는 건데요. 연석의 존재를 알려주는 형광물질이나 표지판 등이 없어서 식별이 어려웠다고 하네요. 좌회전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중앙분리대가 좀 낮은 식별이 잘 안 되는 연석으로 되어 있으면 쉽게 차량이 전복될 수도 있고 제가 그런 사고를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두려웠고. 블랙박스 영상을 본 교통사고 분석 전문가의 의견은 어떨까요? 이 도로 자체가 예각인 거예요. 안으로 이게 최대한 안으로 들어가니까 오른쪽으로 차체가 쏠려요. 숙여져요. 숙여주고 왼쪽이 들리는 상태로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왼쪽이 약간 들리는 상태로 진행을 하는데 왼쪽 바퀴를 쳐주니까 왼쪽 바퀴가 이렇게 들려지는 현상이 나오는 거죠. 들려지면서 원심력이 이제 작용이 아주 최대로 확대가 되면서 바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돼버린 거예요. 문제는 전복의 위험을 키우는 연석이 도로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보도블록을 감싸고 있는 연석인데요. 회전하면서 여기에 걸리죠. 이 부분이 지금 걸리면은 회전하다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여기가 타고 넘어가니까 바로 이제 왼쪽으로 넘어가지기가 아주 쉬워지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 들어갈 때 왼쪽으로 이미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쳐주는 거니까 들어져 버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구간도 좀 위험한 구간이 해당이 되는 거죠. 대형 교차로에 주로 설치되어 있는 교통섬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 때문에 교통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만든 일부 교통섬은 만들었다 철거하는 과정에서 세금만 낭비한다는 비난을 사기도 했죠. 지난 2016년에 발생한 차량 단독 사고 중 전도 전복 사고는 무려 4,854건, 사망자는 500명이나 됩니다. 자동차 전도 전복 사고는 자칫 다중 충돌 사고나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따라서 사고가 났을 경우 골든타임 안에 무사히 탈출하는 게 관건입니다. 턱이 전복이 됐을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유리깨는 망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뒤집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 문짝이 영향을 받아서 문이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유리를 깨고 탈출을 해줘야 되는 이런 수순을 거쳐야 되는데 문제는 차량에 화재가 생겼을 경우에는 골든타임이 짧아지기 때문에 이 절차를 빨리 짧게 해줘야 되고요. 다른 탑승자도 빨리 구조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상망치는 운전석에서 손을 뻗으면 닿는 곳에 둬야 하는데요. 안전벨트를 잘라야 하는 경우를 대비해 가위가 내장돼 있는 게 좋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자동차에 썬팅이 된 강화 유리가 장착돼 있어 망치가 있어도 깨기 쉽지 않다는 건데요. 이럴 때 보다 수월하게 유리를 깰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유리를 가격할 때 불안전 상태에서는 힘을 주기도 힘든데 보통 가운데 가격은 잘 안 깨집니다. 가운데가. 이거는 버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로 모서리 부위인데 이런 부위죠. 여기에서 한 5cm, 10cm 떨어진 이런 부위. 이런 모서리 부위 있죠. 이렇게 해주게 되면 유리가 잘 깨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공간은 협소하기 때문에 혹시 바깥에서 사람이 구할 때도 사람을 끄집어내기가 어려워요. 따라서 큰 장소가 어디냐면 앞유리 쪽인데 이 앞유리는 일반 접합유리이기 때문에 가장 단단한 유리를 의무적으로 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유리보다도 뒷유리가 훨씬 더 깨고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사람을 끄집어내서 탈출시키기가 가장 용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자동차 전도 전복 사고 때문에 우리는 가까스로 큰 사고를 피한 제보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입을 모아 강조한 것은 안전거리 확보와 안전벨트 착용. 이 말은 곧 기본만 지켜도 도로의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뜻 아닐까요?